엄마가 차갑게 비행기 표값을 내뱉었을 때 500만 원, 못 내겠으면 그냥 집에 있어, 이 못된 거사.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의 독설에 익숙해져 있었다. 엄마의 모욕은 실크 손수건과 완벽하게 관리된 손톱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모든 단어는 특권 의식에 젖어 있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반응하기를 그만두었다.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싸움에 휘말리는 대신 침묵 속에서 조용히 내 존엄을 지켰다. 엄마가 말한 여행은 바르셀로나로 가는 가족 휴가였고 나를 제외하고 계획된 것이었다. 내가 18살이 된 이후로 특히 내 삶에 대한 엄마의 통제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존재는 선택사항이 되어버렸다. 부모님은 나의 독립을 반항으로 여겼고 나는 부모님의 조종이 숨 막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인 뒤 서울에 있는 우리 집 내 방으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팠다. 여행을 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집에서 사랑은 조건부이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괜찮다고 그저 견뎌내는 존재가 되느니 차라리 혼자인 편이 낫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엄마가 못된 것이라고 말하던 방식이 평소보다 더 오래 뇌리에 남았다. 우리 가족은 항상 그랬다. 정재계의 인맥이 넓은 사업가인 아빠 상철, 그리고 전직 고위 공무원의 딸인 엄마 미숙. 두 사람은 거칠애와 기대로 결혼 생활을 주었다. 그들의 유일한 딸인 나, 서연은 그들이 꼼꼼하게 짜놓은 길을 따라야만 했다. 법대에 진학하고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고 집안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 하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그 길이 내 길이 아님을 알았다. 나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의 명문대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인맥 때문에 질색하는 정치 비리를 파헤치는 인터넷 신문사에 취직했다. 그들이 보기에 최악은 서로 등 뒤에 칼을 꽂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가족 모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엄마의 그 발언이 있은 다음 날 아침, 나는 엄마가 우리 뿌리 되찾기, 단계에 빠졌을 때 설치한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꾸며진 주방에서 혼자 아침을 먹었다. 조용한 말다툼 끝에 내가 커피를 내릴 때면 항상 그렇듯 라떼는 쓴맛이 났다. 창밖으로는 2월의 잿빛 하늘 아래 서울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고 테헤란로는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컵을 닫고 있을 때 수진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의 여동생이자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이모는 서울의 드라마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에 살았고 항상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상대였다. 잘 지내니? 우리 조카? 우리 집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이모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늘 똑같죠, 이모. 엄마가 제주도 가족 여행에 초대해줬어요. 초대? 내가 아는 내 엄마라면 초대보다는 명령에 가까웠을 텐데 나는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가격을 말해주면서 못 내겠으면 집에 있으래요. 전형적인 내 엄마 스타일이네. 이모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그냥 있으려고요. 엄마 인스타그램 사진용으로 완벽한 가족인 척하며 불편한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 그 돈을 쓰고 싶진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아, 독립할 생각은 안 해봤니? 너도 이제 25이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잖아. 서울에 쉐어하우스도 많아. 그 생각은 오랫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무언가가 나를 강남의 이 아파트에 묶어두고 있었다. 아마 습관이었을지도 아니면 언젠가는 상황이 바뀔 거라는 어린아이 같은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봤죠, 이모. 하지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올지 알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중요했니? 내가 아는 서연이는 엄마 아빠 비위 맞추는 걸 두려워해서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놔두지 않을 텐데. 이모의 말은 내가 애써 무시하려던 진실처럼 나를 강타했다. 이모 말이 맞았다. 나는 내 불행의 공범이 되어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복도를 장식한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연출된 이미지들. 강릉에서의 휴가, 설악산에서의 크리스마스, 내 졸업식. 모두가 미소 짓고 모두가 연기하고 있었다. 나는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진실했던 사람이 언제였는지 궁금해졌다. 그날 오후 아빠가 일찍 퇴근했다. 거실에서 엄마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목소리는 끊임없는 속삭임이었고 가끔씩 억지 웃음으로 중단되었다. 그들은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어떤 호텔이 충분히 고급스러울지, 어떤 레스토랑이 친구들에게 사진을 올렸을 때 가장 깊은 인상을 줄지 의논하고 있었다. 물을 마시러 방에서 나왔다가 내 이름이 들려 멈춰섰다. 서연이는 너무 자존심이 강해. 엄마가 말했다. 자기가 아주 독립적인 줄 알지만 결국엔 표값을 낼 거야. 우리가 성산일출봉에서 사진 올리는 동안 혼자 남겨지는 건 못 견딜 테니까. 내버려둬, 여보. 아빠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기 싫으면 자기 문제지. 배은망덕한 애야. 우리가 걔를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나는 복도에 얼어붙은 채 서서 엄마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히는 것을 느꼈다. 정확히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줬다는 걸까? 그들의 의무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내 학비를 대준 것,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잠자리를 제공해준 것, 나는 물도 마시지 못한 채 목이 메어 방으로 돌아왔다. 컴퓨터를 켜고 월세방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아마 이모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때가 된 건지도. 그날 저녁 식사 때 엄마가 다시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유명한 흑돼지 식당에 예약했어.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박 사장 남편이 사장님을 안다지 뭐니. 엄마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너는 놓쳐도 상관없겠지. 나는 접시에서 눈을 들었다. 사실 저 그동안 부산에 가 있을까 해요. 수진 이모가 초대했어요. 엄마의 얼굴이 굳어지고 미간의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보았다. 엄마는 재산 없는 대학 교수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집안의 골칫덩어리로 여기는 자기 여동생과 내가 연락하는 것을 싫어했다. 부산? 부산에 뭐가 그리 급한 일이 있다고? 가족이요. 나는 간단히 대답하고 다시 식사에 집중했다. 뒤이은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반항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천천히 자라나는 결심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고 곧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배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알림으로 진동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스팸 메일이려니 했다. 하지만 은행 로고가 보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다.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2마에 1,000만 원 출금. 나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고 숫자를 이해하려 애쓰며 눈을 깜박였다. 손이 떨리면서 은행 앱을 열었다. 나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하지만 거기에 있었다. 내 신용카드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현실을 깨닫는 순간 배가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다. 부모님이 내 카드를 쓴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없었다.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내 정보를 준 적이 없었다. 어떻게든 내 정보를 찾아냈거나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즉시 거래를 취소하고 카드를 정지시키고 비밀번호를 바꿨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내 사생활 침해에 그 대담함의 문제였다. 돈을 내지 않는다고 나를 못된 것이라 부르더니 뒤에서는 조용히 내 돈을 훔치려 한 것이다. 맥박이 빨라지고 몇 년 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소리치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은.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대한항공, 제주도행,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2매, 예약자 이름은 상철과 미숙, 내 부모님이었다. 날짜는 그들이 말한 가족 여행 기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나를 초대했던 바로 그 여행.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들은 내가 돈을 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내가 거절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래야 내가 의심하지 않는 사이에 내 카드를 쓸 수 있을 테니까. 여행이 끝날 때까지 내가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즉시 은행에 전화를 했다. 사투리 섞인 억양의 상담원은 부끄러운 가족사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내 상황 설명을 끈기 있게 들어주었다. 걱정 마세요, 고객님. 거래와 카드는 모두 정지 처리했습니다. 새 카드는 며칠 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 부정사용으로 신고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뺨을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다. 내 부모님을 신고하라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래 취소만으로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서울의 오래된 건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뜰이 내다 보이는 내 방의 작은 발코니에 앉았다. 2월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이제는 더 위협적으로 보였다. 어떻게 내 카드 정보를 알아냈을까? 그때 기억났다. 지난달에 엄마가 급하게 온라인 쇼핑할 게 있는데 자기 카드가 안 먹힌다며 내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었다. 나는 몇 분간 빌려주었다. 카드 번호, 유효기간, 보안 코드를 외우거나 사진 찍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는 바보 같고 순진했다고 느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더 많이 조종당했을까? 이 배신은 이전에 들었던 어떤 모욕보다 더 아팠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대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신문사 동료인 지훈이었다. 서연아, 어디야? 시청 공공 계약 관련 기사 검토하기로 했잖아. 시계를 보았다. 오후 4시. 나는 우리 약속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지훈아, 미안해. 집안에 일이 좀 생겼어. 그의 목소리 톤이 즉시 바뀌었다. 그는 내 가족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인데?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조건부 초대, 사기 거래, 내 의심까지. 맙소사, 서연아, 그건 절도야. 말 그대로. 신고할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내 부모님이잖아. 바로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널 존중해야 하는 거야. 이건 선을 완전히 넘은 거라고. 물론 지훈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가족 관계는 복잡하고 비이성적인 충성심과 완고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인정하기 고통스럽지만 내 안의 한 부분은 여전히 그들의 인정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다. 어떻게 할 거야? 그가 마침내 물었다. 일단 더 이상 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을 거야. 그리고 마주해야겠지. 내가 갈까?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나는 그의 제안에 미소를 지었다. 언제나 나를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 지훈. 하지만 이건 나 혼자 해야 할 일이었다. 고맙지만 괜찮아.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대화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이메일에 들어가 내 은행 계좌와 관련된 모든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다른 의심스러운 거래가 없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항공권 결제건이 유일했다. 계좌를 확인하던 중 나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발견했다. 지난 3달 동안 내 예금 계좌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소액이 인출되어 있었다. 일상적인 지출 사이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거래였지만 합치면 거의 100만 원에 달했다. 그리고 모든 인출은 아빠 사무실 근처의 은행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분노는 깊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 돈을 훔쳐왔던 걸까? 이것이 그들의 가족 개념인가? 허락도 설명도 없이 내가 가진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동네의 고급 헬스장에서 필라테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복도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클럽 친구 중 한 명일 것이다. 엄마의 목소리는 몇 시간 전에 자기 딸을 사기치려
한 적 없는 사람처럼 명랑하고 태평했다. 나는 아직 엄마를 마주할 수 없어 방에 머물렀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에는 위험 있는 침묵이나 억지 미소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명확한 선을 그을 것이다. 남은 오후는 월세 아파트를 알아보며 보냈다. 부모님이 위험하고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자유분방하고 다문화적인 동네인 홍대에서 몇 군데를 찾았다. 그래서 나에게는 완벽했다. 집주인 몇 명에게 연락해서 주말에 집을 보기로 약속했다. 수진 이모에게도 전화했다. 이모의 조언과 우리 외가의 유독함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관점이 필요했다. 놀랍지도 않네. 이모는 내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내 외할아버지도 우리한테 똑같이 그랬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저금통에서 대출을 해 가셨지. 내 엄마는 평생 그걸 정상적인 일로 보고 자랐어. 하지만 이건 다르잖아요, 이모. 전 성인이에요. 제 경계를 존중해야죠. 물론이지. 그리고 이제 네가 그걸 분명히 해야 할 때야. 이모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서연아, 이게 너한테 일어난 최고의 일일지도 몰라. 가족한테 도둑질 당한 게 저한테 일어난 최고의 일이라고요? 때로는 유독한 패턴을 끊기 위해 명백한 배신이 필요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걸 멈추기 위해서 말이야. 이모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내 평생은 사랑의 조건이 따르고 내 가치가 순종으로 측정되는 관계에 갇혀 있었다. 내 직업과 경력을 선택함으로써 자유로워졌다고 믿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묶여 있었고 결코 오지 않을 인정을 계속 구하고 있었다. 해질녘에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를 울리는 묵직한 발소리, 현관 테이블 위에서 짤랑이는 열쇠 소리, 엄마에게 건네는 건조한 입맞춤. 예전에는 예측 가능해서 위안이 되었던 가족의 의식이 이제는 내가 억지로 참여해야 했던 연극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나는 부모님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화하는 식당을 피해 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감정을 통제하고 고통이 내 판단을 흐리지 않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내일 그들과 마주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밤 9시 신문사 기사를 검토하고 있을 때 내 방문에서 3번의 강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예의 바른 사람의 부드러운 노크가 아니었다. 복종을 요구하는 권위적인 3번의 노크였다. 나는 그 리듬을 알고 있었다. 아빠였다. 여전히 빠르게 뛰는 심장을 안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아빠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분노로 검게 타오르는 눈을 억지 평온함, 뒤에 숨기려 애쓰고 있었다. 건설 회사 이사, 아무도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데 익숙한 상철, 내 아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지금은 나를 걸어 다니는 은행, 계좌처럼 취급하는 남자. 얘기 좀 하자. 그가 말했다. 사과도 없이, 설명도 없이. 마치 나를 마주하는 것이 내게 베푸는 호의인 양 권위만 가득했다. 나는 옆으로 비켜서서 그를 방 안으로 들였다.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움츠러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평소 나의 안식처였던 내 방이 그의 존재감으로 갑자기 너무 작게 느껴졌다. 그는 앉기를 거부하고 서서 키의 우위를 유지했다. 어린 시절부터 알아챘던 작은 권력 게임이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질책으로 가득했다. 그건 제가 할 질문 같은데요. 나는 내 목소리의 단호함에 스스로 놀라며 대답했다. 왜 허락 없이 제 카드를 쓰셨어요? 그는 순간 당황하며 눈을 깜박였다. 내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나올 줄은 분명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어려운 고객을 대할 때 쓰는 협상조의 말투로 시작했다. 내 엄마가 카드를 헷갈렸나 보더구나. 알다시피 카드가 여러 계잖니.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이라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탈리아제 가죽 지갑에 카드를 색깔별로 정리하고
지출한 돈 한 푼까지 꼼꼼하게 기록하는 엄마가 카드를 헷갈렸다고. 아빠, 제가 예약 내역 다 봤어요. 이름, 항공편 번호, 항공사까지요. 의도적인 거였어요. 그의 표정이 변했다. 이성적인 평온함의 가면이 깨지며 짜증이 드러났다. 그랬다 한들 뭐. 넌 고마워해야지. 네 학비, 내 옷, 우리가 다 대줬고 잠자리도 제공했어. 가족 여행에 좀 보태는 게 그렇게 큰 요구냐? 보태는 거요? 보태는 건 저한테 물어보고 선택권을 주는 걸 의미해요. 아빠, 엄마가 한 건 도둑질이에요. 그 단어는 무겁고 비난하는 듯 우리 사이에 떠다녔다. 내가 그의 딸로 살아온 25해 동안 나는 그들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그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 나는 항상 현실을 순화했다. 요청하지 않은 대출, 의문스러운 결정, 금전적 오해.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명백한 절도였다. 감상적으로 굴지 마라.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린 내 부모님이야. 내 것도 우리 거지. 그토록 자연스럽게 내뱉은 그 문장의 계시처럼 나를 강타했다. 그들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 자율과 권리를 가진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들의 연장선이자 착취할 수 있는 자원으로. 아니요, 아빠. 그런 식은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이제 더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저는 성인이에요. 제 돈은 제 것이고 제 인생도 제 것이에요. 그는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고 엄마가 저속한 대중 쓰레기라고 여기는 저널리즘 서적과 소설로 가득 찬 내 책장을 지나쳤다. 그의 시선은 액자에 담긴 내 졸업사진에 머물렀다. 사진 속에서 그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수년간의 조종을 숨긴 완벽한 부녀의 이미지였다. 넌 이기적이야. 그가 마침내 전술을 바꾸며 말했다. 네가 지금 충분히 번다는 걸 알잖니? 우리한테 이런 망신을 주기 전에 먼저 돈을 내겠다고 제안했어야지. 망신이요? 이제는 정말 내 귀를 의심했다. 제가 사기 거래를 취소한 게 망신스럽고 자기 딸 돈을 훔친 건 망신스럽지 않으세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말 조심해라, 서연아. 넌 아직 우리 지붕 아래서 살고 있어. 협박이에요? 제가 도둑질을 놔두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말씀이세요? 팽팽한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아파트 어딘가에서 엄마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속삭임 같았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는 무심했다. 우스운 소리 하지 마라. 그가 마침내 말했다. 누가 쫓아낸다고 했었겠니? 다만 여기 사는 동안에는 특정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무슨 규칙이요? 당신들 마음대로 제 돈을 쓰게 놔두라는 규칙? 저를 현금 인출기처럼 취급하면서 행복한 가족인 척하라는 규칙이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억지 평온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네가 감히? 우리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해댔는데. 정확히 무슨 희생을 하셨는데요?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말을 끊었다. 법적 의무였던 학비를 대준 거요? 얼마나 비싼지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옷을 사준 거요? 아니면 제가 아빠가 원했던 법대 대신 제 진로를 선택한 걸 견뎌야 했던 희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빠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다.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아마 그는 진짜 서연이를 본 적이 없고 그저 유순하고 순종적이어야 할 상상 속의 딸만 봐왔을 것이다. 널 알아보지 못하겠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강하고 배은망덕해졌어. 아니요, 아빠. 전 항상 이랬어요. 다만 이제는 그걸 숨기기를 거부할 뿐이에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가 예상하지 못한 유일한 질문을 던졌다.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것이 그를 잠시 멈칫하게 했다. 그의 가면 뒤에서 죄책감의 섬광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주제를 바꾸려 애썼고 오해였다거나 엄마가 카드를 잘못 썼을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너무 얇아서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나는 예약 내역을 다 봤다고 말했다. 이름, 항공편 번호, 심지어 항공사까지. 의도적이었다. 그들은 묻지도 알리지도 않고 그저 가져갈 수 있다고 가정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내가 말하는 동안 방은 더 작게 느껴졌다. 마치 나를 보호하기 위해 둘러쌌던 수년간의 침묵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분노도, 그의 무시도, 그리고 분명 그의 실망도 두렵지 않다고.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때 그가 본 것 같다. 한때 그들이 가졌던 통제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항공권을 잃는 것보다 그를 더 두렵게 했다는 것을. 이게 끝이 아니다. 그가 문으로 향하며 말했다. 분위기가 좀 가라앉으면 네 엄마와 얘기해 보겠다.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제 카드는 정지시켰고 비밀번호도 다 바꿨어요. 그리고 내일 다른 은행에 계좌를 열 거예요. 아빠, 엄마는 접근할 수 없는 계좌로요. 그는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멈춰 섰다. 잠시 동안 그가 무언가 더 말할 거라고, 어쩌면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필요 이상으로 세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몸이 떨렸다. 대치하는 동안 나를 버티게 했던 아드레날린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필터 없이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정확히 말했다. 몇 분 후 거실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엄마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신 사이를 오갔다. 배은망덕하다, 건방지다.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같은 조각난 말들이 들렸다. 더 날카로운 엄마의 목소리는 이제 여행은 어떻게 하냐고 묻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처럼. 지훈이나 수진 이모에게 전화해서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까 생각했지만 무언가가 나를 멈추게 했다. 이 순간은 나의 것이었다. 이 작은 승리는 다른 사람과 나누기 전에 혼자서 음미하고 싶었다. 컴퓨터를 켜고 아까 시작했던 아파트 검색을 계속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필수였다. 홍대에서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단철 발코니가 있는 오래된 건물의 집을 찾았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비쌌지만 신문사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집주인에게 급히 집을 보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했다. 어떻게든 부모님과 연결된 내 모든 계좌와 서비스 목록을 만들었다. 의료보험, 휴대폰 요금제, 심지어 우리가 공유하던 가족 스트리밍 구독까지. 모든 재정적 연결고리, 그들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끊을 때였다. 내가 일하는 동안 부모님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해졌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공기 중에 짙고 숨 막히게 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힘들 것이라는 걸 알았다. 엄마는 눈물이나 계산된 냉정함으로 나를 조종하려 할 것이다. 아빠는 내 억누른 분노와 서투른 화해 시도 사이를 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의 전술,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것을 되찾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번에는 죄책감이나 감정적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들의 인정보다 나의 자유를 선택할 것이다.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아빠와 나눈 말들이 텅 빈 동굴 속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이 틀 무렵 서울의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겨우 스며들 때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커피 메이커 소리는 엄마가 이미 부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가족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되었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옷을 입었다. 신문사에서 중요한 인터뷰를 할 때 입던 검은색 정장을 골랐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해 갑옷을 입은 듯한 기분이 필요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이 집에서 항상 그랬던 겁먹은 소녀가 아니라 단호한 여성의 모습이었다.
부엌에 들어서자 엄마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른 아침에도 항상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의 미숙 여사. 염색한 갈색 머리와 아이보리색 실크 블라우스에는 주름 하나 없었다. 그녀는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테리어 잡지로 시선을 돌렸다. 좋은 아침이에요. 나는 지훈이 선물해준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는 문구가 코발트 블루로 인쇄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컵에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그녀의 대답은 겨우 들릴 듯한 중얼거림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겨울 아침 테헤란로를 덮는 안개처럼 짙은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네 아빠가 몹시 속상해하더구나. 그녀는 날씨 이야기를 하듯 말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도둑질하다 들키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집에서 그 단어 쓰지 마라. 아무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그럼 뭐라고 부르실래요? 요청하지 않으신 대출? 가족 차원의 재분배? 네가 불필요하게 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오해라고 부르겠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계속하기 전에 쓴맛을 음미했다. 1,000,000원은 오해가 아니에요, 엄마. 범죄예요. 세상에, 서연아, 넌 항상 그렇게 극단적이니? 그녀는 잡지를 탁 소리나게 덮었다. 돈이 필요했다면 너한테 달라고 했을 거야. 제가 비행기표 값 500만 원을 내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그건 달랐지. 뭐가요? 제가 거절해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카드를 쓰려고 기대하셨다는 점이요? 무관심의 가면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전에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 죄책감, 놀라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구나. 아니요, 아실 텐데요. 그리고 제가 제 계좌에서 다른 인출들을 발견한 것도 아실 거예요. 지난 3달 동안 100만 원이요. 그 돈은 어디에 쓰셨어요, 맨 엄마? 필라테스 수업료, 클럽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비. 그녀는 갑자기 일어섰고 깨끗한 대리석 조리대에 커피 몇 방울을 흘렸다. 이런 소리 들을 이유 없어. 넌 배은망덕한 애야. 우리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기나 하니. 말씀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죄책감과 조건 말고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가져가기만 하셨는데요. 우린 너한테 모든 걸 줬어. 이 집, 내 교육. 교육은 권리지 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은 한 번도 가정이 아니었어요. 제 순종이 머무는 대가였던 황금세장이었죠. 엄마는 마치 내가 성당에 침이라도 뱉은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누가 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니? 그 신문사 사람들? 아니면 항상 우리를 험담하며 널 중독시키는 수지니? 아무도 절 중독시키지 않았어요, 엄마. 제 스스로 눈을 뜬 거예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아빠의 등장을 알렸다. 그는 매일 아침의 의식처럼 신문을 팔에 끼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우리를 보고 멈춰섰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그는 뻔히 알면서도 물었다. 네, 딸이 우리를 도둑으로 몰고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아빠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어젯밤에 이 문제는 해결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빠는 말하고 저는 말하고 그러다 아빠가 문을 쾅 닫고 나가셨죠. 서연아, 우리 입장도 이해해다오. 이번 여행은 중요해.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네가 조금만 싹싹하게 굴면 내 경력에 도움이 될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다. 저를 돕는다고요? 제 돈을 훔쳐서요? 그게 아빠의 도움 방식이에요? 아무도 훔치지 않았어. 그가 고집했다. 나중에 갚아주려고 했어. 언제요? 몇 달 동안 제 계좌에서 빼가신 100만 원처럼요? 아빠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다. 내가 그것까지 발견한 줄은 분명 몰랐을 것이다. 그는 잠시 엄마를 쳐다봤지만 엄마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건 달라. 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뭐가 다른데요?
액수가 달라서요. 숨기기 더 쉬워서요. 뒤이은 침묵이 충분한 대답이 되었다. 엄마는 창가로 몸을 돌려 갑자기 맞은편 건물에 흥미가 생긴 척했다. 아빠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수정처럼 맑게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들이 틀리는 법이 없었다. 문제는 항상 나였다. 너무 예민하고 너무 독립적이고 그들의 완벽한 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너무 과했다. 저 이사 갈 거예요. 나는 내 목소리의 단호함에 스스로 놀라며 선언했다. 두 사람은 마치 내가 유랑 서커스단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엄마가 말했다. 어디 가서 살 건데? 서울 월세가 얼마나 비싼데. 홍대에 집 구했어요. 제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홍대. 아빠는 그 동네 이름을 마치 병명처럼 발음했다. 그 히피들과 범죄자들로 가득한 동네? 생명력과 진정성으로 가득한 그 동네 말이에요. 서연아, 넌 너무 충동적이야. 엄마가 끼어들었다. 넌 항상 그랬어. 생각 없이 다 행동하고. 우리 모두 좀 진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떠니?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제 결정은 끝났어요. 아빠는 신문을 탁 소리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네가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라. 우린 네 안전망이 되어주지 않을 거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한때 나를 공원에 데려가 우리에게 먹이를 주게 했던 나 아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남자를 찾았다.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 번도 그러셨던 적 없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안전망은 조건 없이 지지해주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항상 당신들의 지지에 가격을 매겼어요. 죽음 같은 침묵이 부엌에 내려앉았다. 엄마는 마치 내 말이 듣기에는 너무 충격적이라는 듯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아빠는 굳어진 차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이번 주말에 짐 챙길게요. 나는 문으로 향하며 덧붙였다. 하루 종일 밖에 있을 거예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와서 복도 옷걸이에서 가방과 재킷을 챙겼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자 이상한 공포와 자유의 혼합이 느껴졌다. 바깥 세상은 갑자기 거대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나는 계단으로 5층을 내려왔다. 내 안에서 들끓는 에너지를 분출하기 위해 육체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거리에 나서자 늘 그렇듯 아침의 분주함이 나를 맞았다. 지하철로 서두르는 직장인들, 테라스에 차양을 올리는 웨이터들, 카페에서 새어나오는 갓 내린 커피 향기. 강남역으로 걸어가면서 지훈에게 전화했다. 나 부모님이랑 연 끊었어.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말했다. 그 문장은 이상하게 들렸지만 해방감을 주었다. 괜찮아? 어디야?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나도 모르겠어. 무섭고 후련하고 동시에 모든 감정이 들어. 사무실로 와. 내가 커피 사줄게. 와서 다 얘기해. 고마워 지훈아. 30분 안에 갈게. 인파 속을 헤치며 걸어가면서 내 안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했음을 느꼈다. 두려움은 여전히 표면 아래에서 고동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마비시키지 않았다. 처음으로 나는 변명 없이 타협 없이 내 길을 선택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그것은 나의 것이 될 것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신문사 편집국은 활기가 넘쳤다. 기자들이 책상 사이를 오가고 키보드 소리, 전화 통화 소리, 그리고 우리 작지만 용감한 매체의 특징인 퀴퀴한 커피 향기가 가득했다. 지우는 책상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컴퓨터 옆에는 김이 나는 컵 2개가 놓여 있었다. 전투라도 치른 얼굴이네. 그가 의자와 더 가득 찬 컵을 내밀며 말했다. 커피가 손 안에서 식어가는 동안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젯밤의 대치, 오늘 아침의 대치, 그리고 이사하기로 한 나의 결정까지. 소리내어 말하니 모든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결정적으로 느껴졌다. 네가 자랑스럽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가 말했다. 진작에 선을 그었어야 했어. 알아. 하지만 무서워. 당연히 무섭지. 넌 평생 그들의 규칙 아래서 살았잖아. 심지어 반항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조차도. 나는 편집국을 둘러보았다. 기사를 쓰고 조사하고 취재원에 전화하는 동료들을 보았다. 이 작은 신문사는 부모님이 경멸하는 직업을 선택한 나의 첫 번째 진정한 독립행위였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그들의 지붕 아래서 그들의 유독한 관계 속에 갇혀 살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 홍대집 보러 가기로 예약했어. 내가 말했다. 같이 가줄래? 물론이지. 네가 떠나고 싶어서 아무데나 허름한 곳을 고르게 놔둘 순 없지. 우리는 오전 내내 서울 근교의 한 지자체의 도시개발 비리에 대한 심층 보도를 작업했다. 일에 몰두하는 것은 치료와도 같았다. 그 모든 불안한 에너지를 생산적인 무언가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예상보다 더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아침의 긴장감은 거의 잊었다. 우리는 편집국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사장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알고 있었고 항상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기자들을 위해 구석 테이블을 남겨두었다. 김치전과 파전을 허겁지겁 먹는 동안 지훈이 생각에 잠긴 듯 나를 쳐다봤다. 내 짐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봤어? 평생 그 집에서 살았잖아. 나는 그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내 방은 책, 옷, 추억으로 가득했다. 25해의 삶이 몇 평방미터 안에 압축되어 있었다. 대대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새집 공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면 내 창고에 둬도 돼. 나는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다. 지우는 항상 그랬다. 내가 순간의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아마 똑같이 했겠지만 드라마는 더하고 효율은 덜했겠지. 그가 내 접시에서 마지막 파전 조각을 훔쳐가며 농담했다. 오후 4시 우리는 홍대에 도착해 내 새집이 될지도 모를 건물 앞에 서서 기다렸다. 오래되었지만 잘 보존된 건물이었고 단철 발코니와 가칠한 황토색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 동네는 활기가 넘쳤다. 작은 디자인 숍, 개성 있는 바, 서두르지 않고 거니는 젊고 다양한 사람들. 집주인인 혜자 씨는 빨간 안경을 쓴 60대 여성이었고 전염성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를 문 앞에서 맞았다. 서연 씨, 프로필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네. 좋은 징조야. 그녀가 내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없는 3층인데 문제 없었으면 좋겠네. 우리는 다른 대리석 계단을 올라갔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러울 정도로 민첩하게 올라가는 혜자 씨를 따라갔다. 우리 이모님이 살던 집이야. 편히 잠드시길. 92살까지 여기서 사셨으니 계단은 누구에게도 핑계가 될 수 없어. 그녀가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며 말했다. 아파트는 작지만 밝았다. 거실 겸 식당에는 거리로 난 발코니가 있었고 주방은 작지만 기능적이었으며 침실은 아담했고 화장실은 혜자 씨의 표현대로 70년대식이지만 모든 게 작동하는 곳이었다. 높은 천장과 큰 창문이 부족한 평수를 보완했다. 가구는 원하면 그냥 둬도 돼. 오래됐지만 질은 좋아. 쳐다보기만 해도 부서지는 요즘 싸구려 가구들하고는 달라. 혜자 씨가 짙은 색 나무 찬장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지훈을 쳐다봤고 그는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은 잠재력이 있었다. 페인트 칠과 개인적인 손길이 좀 필요했지만 내 집으로 상상할 수 있었다. 마음에 들어요. 내가 말했다. 언제 이사 올 수 있을까요? 급한가? 혜자 씨가 예리하게 물었다. 그런 셈이에요. 그녀는 빨간 안경 너머로 나를 뜯어보듯 평가했다. 가족 문제구만. 응?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어. 오늘 계약하고 보증금 주면 이번 주말에 이사 와도 돼. 내일 다른 두 팀이 보러 오기로 했는데 난 당신이 마음에 드네.
2시간 후 나는 임대 계약서에 서명했고 내 은행 계좌를 떨리게 하는 금액을 이체했지만 그것은 자유를 의미했다. 내 첫 번째 독립된 집.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현기증과 희열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거 확실해? 항상 현실적인 지훈이 물었다. 지출을 좀 줄여야겠지만, 응, 한 푼도 아깝지 않아. 그날 밤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다시 그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지훈이 소파를 내주었고 나는 고맙게 받아들였다. 그가 저녁으로 파스타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수진 이모에게 전화와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진작 그랬어야지. 그것이 이모의 대답이었다. 자랑스럽다, 우리 조카. 무서워요, 이모. 제 평생은 반항할 때조차도 그들에 의해 정이 되었어요. 두려운 건 당연해. 하지만 자유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통화했다. 이모는 자신 또한 가족과 어떻게 단절했는지, 외로웠던 몇 년, 하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구축하면서 찾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말은 위로였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지훈의 아파트 작은 발코니에 앉아 멀리서 깜빡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은 가끔 엄마가 보낸 메시지로 진동했다. 처음에는 비난조, 그 다음에는 조종하려는 듯, 마지막에는 애원하는 듯한 내용이었다. 나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다. 괜찮아? 지훈이 발코니로 나와 와인 한 잔을 건넸다. 정리 중이야. 나는 잔을 받으며 대답했다. 이상해. 마치 몇 년 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드디어 내쉴 수 있게 된 것 같아. 좋은 비유네, 좋은 비유네. 이번 주말에 할 일이 많아. 뭘 가져갈지 고르고 상자 구하고 이사 준비하고. 나만 믿어. 내 낡은 차도 함께. 나는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다. 지우는 몇 년 동안 나의 버팀목이었고 결코 판단하지 않지만 아프더라도 항상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였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나는 마침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심을 입 밖으로 냈다. 그들과 화해하려고 노력해야 할까? 지우는 잔에 담긴 와인을 돌리며 대답을 고심했다. 넌 너무 오랫동안 성공 없이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썼어. 어쩌면 이 단절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들을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가족의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이 외출할 거라고 확신하는 시간을 골랐다. 엄마는 필라테스 수업에, 아빠는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었다. 내 열쇠로 들어서자 내가 자란 곳에서 이상하게도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내 방은 내가 떠났던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보였다. 의무감으로 쌓인 물건들이 너무 많았다. 전혀 관심 없지만 부모님이 필독서로 여겼던 책들.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단정한 용모라는 그들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옷들. 진정한 가족 경험이라기보다는 사교적인 쇼케이스에 가까웠던 여행의 기념품들. 나는 정말로 간직하고 싶은 것들을 고르기 시작했다. 내 저널리즘 책들, 사랑하는 소설 몇 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옷들,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작은 개인적인 보물들. 나머지는 남겨두어도 좋았다.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또는 누가 되고 싶은지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짐을 싸는 동안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신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담겨 있었다. 그림들, 작은 쪽지들, 7살 때 아빠가 축제에서 사주신 실팔찌. 기대와 통제가 진정한 애정을 억누르기 전에 더 단순했던 시절. 나는 상자를 무릎에 놓고 바닥에 앉아 향수와 고통을 느끼도록 내버려 두었다. 모든 것이 나빴던 것은 아니었다. 사랑의 순간들, 통제와 거칠애가 방해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될 수 있었을 가족의 섬광들이 있었다. 필수품들을 다 싼 후 나는 짧은 메모를 써서 침대 위에 남겼다. 필요한 것만 가져갈게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 그것은 최종적인 작별 인사는 아니었지만 명확한 경계선이었다.
나는 치유하고 그들의 기대라는 끊임없는 압박 없이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해 거리가 필요했다. 상자들을 들고 아파트를 나설 때 어깨에서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부모님과의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유독한 한 장의 끝이었다. 다음에 올 일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었지만 처음으로 내가 내 자신의 조건을 정할 것이었다. 그날 오후 지훈이 홍대의 작은 아파트로 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는 동안 나는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부모님과 함께 가는 제주도가 아니라 수진 이모를 만나러 가는 부산행 비행기였다. 그것은 도피의 여행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향한 여행이었다. 빈 책장에 내 책들을 정리하고 이모님의 낡은 옷장에 내 옷을 걸고 사야 할 물건 목록을 만들면서 나는 평화를 느꼈다. 아파트는 작았고 가구는 낡았으며 거리의 소음이 낡은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곳은 나의 것이었다. 숨쉬고 성장하고 판단 없이 실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새로 산 값싼 세제 냄새가 나는 시트가 깔린 새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했고 홍대의 소음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나는 몇 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다. 마침내 내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는 확신에 잠겨서. 부모님은 일주일 동안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메시지도 전화도 깜짝 방문도 없었다. 오직 침묵뿐이었다. 이전에는 그들의 거리감이 나를 공포에 떨게 했을 것이다. 그들의 불어, 그들의 부재. 하지만 지금은 평화로웠다. 그립지 않은 소음의 공백. 나는 조용히 요리하고 조용히 일하고 심지어 조용히 미소 지었다. 홍대에서의 내 새로운 삶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형태를 갖추어 갔다. 그 동네는 내가 자란 엘리트적인 강남과는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아침이 늦게 시작되었고 서두르지 않고 문을 여는 작은 카페들의 커피 향기가 풍겼다. 이웃들은 서로 이름을 알고 인사를 나누고 설탕과 의견을 빌려주었다. 내 집주인인 혜자 씨는 1층에 살았고 곧 투명한 핑계를 대며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러 오는 꾸준한 존재가 되었다. 남은 식혜 좀 가져왔어. 그녀는 분명 나를 위해 일부러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온 김에 보일러는 잘 작동해? 이 낡은 것들은 변덕스럽거든. 나는 그녀의 침범 없는 관심과 판단 없는 호기심이 좋았다. 질문 뒤에는 항상 평가가 숨어있던 부모님 집에서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진정한 관심이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변화를 알아차렸다. 얼굴이 좋아졌네. 편집장인 혜진 선배가 편집 회의 중에 말했다. 뭘 바꿨든 간에 계속 그렇게 해. 바뀐 것은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나였지만 타인의 기대라는 끊임없는 무게 없이, 조용한 전쟁의 영원한 긴장감 없이 첫 주의 금요일 시청 앞 시위를 취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아래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나는 엄마의 우아하고 절제된 필체를 알아봤다. 나는 그것을 열지 않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값싼 와인 한 잔을 따랐다. 해체되지 않은 폭탄을 보듯 봉투를 응시했다. 마침내 호기심이 이겼다. 안에는 짧은 메모와 숨이 멎을 만한 금액의 수표가 들어있었다. 이사 비용의 보태렴. 뇌물도 사과도 아니다. 그저 내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일 뿐. 네 아빠와 나는 내 결정을 존중한다. 비록 우리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엄마가. 사기 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몇 달 동안 허락 없이 가져가던 돈에 대해서도, 내 감정이나 침해당한 경계에 대해서도, 마치 돈으로 내 침묵과 우리 안으로의 복귀를 살 수 있다는 듯한 그 수표뿐이었다. 그날 밤 수진 이모에게 전화했다. 이모의 관점이 필요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상황을 설명한 후 물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나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돈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내 새 월세는 처음 예산보다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그것을 받는 것은 그토록 힘들게 닫았던 문을 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돈은 원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답은 나왔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표를 똑같이 짧은 메모와 함께 돌려보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돈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서연. 그들의 경제적 도움을 거절한 것은 처음이었다. 편안함보다 독립을 선택한 것도 처음이었다. 두려우면서도 해방감을 느꼈다. 주말에는 지훈이 내 새 아파트 거실 페인트 칠을 도와주었다. 나는 발코니로 들어오는 빛을 더욱 황금빛으로 보이게 하는 옅은 노란색을 선택했다. 페인트 칠을 하면서 우리는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나눴고 페인트를 묻히며 대학 시절 이후 처음으로 그렇게 웃었다. 가장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나는 천장 구석을 칠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서 말했다. 그들과 함께 살았던 몇 가지가 그리워. 그들 자체가 아니라 익숙함 같은 거 말이야. 집 구석구석을 알고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까지 아는 그런 거. 당연한 거야. 지우는 벽 하단 몰딩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집중하며 대답했다. 넌 평생 거기서 살았잖아. 이 공간엔 아직 네 흔적이 없어. 하지만 생기겠지.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아파트는 이미 나를 닮아가기 시작했다. 아빠가 항상 기행으로 여겼던 주제가 아닌 색깔별로 정리된 책들, 엄마가 품위 있다고 생각했던 진부한 명화 복제품 대신 내가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들, 결코 죽지 않지만 진정으로 살아있지도 않은 조화 대신 즉석 화병에 꽂힌 들꽃들. 일요일 오후 지훈이 떠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아빠였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자신이 없었다. 내 엄마한테 들었다. 수표를 돌려보냈다면서. 네, 맞아요.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어떻게 지내니? 그가 마침내 고통스러울 정도로 형식적으로 물었다. 우리는 예의 바른 낯선 사람처럼 대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잘 지내요, 아빠. 적응하고 있어요. 집은 괜찮니? 안전하고. 홍대가 마치 전쟁 지역이고 서울에서 가장 활기찬 동네 중 하나가 아닌 것처럼 내 안전을 걱정하는 그의 모습에 거의 미소가 나올 뻔했다. 저한테는 완벽해요. 작지만 아늑하고 동네도 마음에 들어요. 그래. 그가 헛기침을 했다. 지난번에 있었던 일 말인데 나는 숨을 참았다. 사과하려는 걸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걸까? 내 엄마와 나는 네가 좀 과민 반응한 게 아닌가 생각했다. 네가 화난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모든 연락을 끊는 건 실망감이 차가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후회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더 축소하고 은근히 책임을 전가할 뿐이었다. 연락을 끊은 게 아니에요, 아빠. 경계를 설정한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경계. 그는 마치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의 낯선 개념인 것처럼 그 단어를 반복했다. 넌 항상 너무 격했어.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것이 늘 있던 패턴이었다. 내 쪽에서 불편함을 표현하면 과장으로 치부되고 경계를 설정하면 부당한 반항으로 낙인 찍혔다. 아빠, 엄마는 허락 없이 제 카드를 썼어요. 몇 달 동안 제 계좌에서 돈을 빼가셨고요. 그건 제 쪽의 격함이 아니라 당신들 쪽의 침해예요. 맙소사, 서연아, 우린 가족이잖니. 가족은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건 합의를 의미하지 묻지도 않고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침묵. 나는 그의 표정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내가 정치, 경제 또는 삶 전반에 대한 그의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에 의문을 제기할 때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다투려고 전화한 게 아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내 엄마와 나는 내일 제주도로 떠난다. 그 여행, 알다시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요. 요점은 집이 비어 있을 거라는 거다. 짐을 더 가져가야 하거나 그냥 들를 일이 있으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대화는 곧 끝이 났다. 우리 둘 다 진짜 문제를 회피하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정상성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며 가로등의 주황색 불빛 아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으며 노인들은 개를 산책시켰다. 필터도 가식도 없는 진짜 삶. 나는 아빠의 전화에 대해 어떻게 지금처럼 킬로미터와 결정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서사를 통제하고 책임을 부인하며 흠없는 이미지를 유지하려 하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언젠가 그들이 자신들의 정당화를 넘어설 수 있을지, 언젠가 내가 왜 떠났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월요일, 서울의 전통적인 동네들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기사를 작업하는 동안 이제 막 그런 동네 중 하나로 이사온 내게는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녀 자신처럼 짧고 직설적이었다. 오늘 출발한다. 예비 열쇠는 늘 있던 곳에 있다. 돌아오면 전화할게. 나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저장했다. 그것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녀가 내민 다리였다. 나는 아직 그 다리를 건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불태워버리고 싶지도 않았다. 그 주에 수진 이모가 출장으로 서울에 와서 며칠 동안 나와 함께 지냈다. 우리는 함께 홍대를 돌아다니며 작은 공예품 가게, 중고 서점, 역사가 있는 바들을 발견했다. 나를 진정으로 봐주고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만들려 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은 상쾌했다. 넌 내 외할머니를 정말 많이 닮았어. 어느 날 저녁 작은 아르헨티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모가 말했다. 외모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말이야. 그분도 정해진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셨지. 외할머니에 대해선 별로 들은 얘기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불편했겠지. 마리사는 나처럼 집안의 골칫덩어리였어. 그들이 정해준 변호사 대신 음악가와 결혼했지. 기대되는 삶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살았어. 네 엄마는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겪게 했다는 이유로 결코 그분을 용서하지 않았지. 그리고 결국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모습이 되어버렸네요. 나는 생각에 잠겼다. 무언가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고 도망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결국 그것 자체가 되어버리지. 이모의 말은 며칠 동안 내 곁을 맴돌았다. 나 또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될까? 내게 그토록 상처를 주었던 똑같은 패턴을 결국 반복하게 될까? 하지만 새로운 삶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벽을 세우지 않고도 경계를 설정할 수 있었고 고립되지 않고도 독립적일 수 있었으며 통제가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결국 일주일 후 엄마는 짧은 전화 통화 중에 수동 공격적인 말로 침묵을 깼다. 나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둘 다 빚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일기에 그들의 기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른 느낌인지에 대해 썼다. 내가 그들의 기대에 맞춰 얼마나 나 자신을 형성해 왔는지 깨닫지 못했다. 금요일 나는 마침내 이모를 방문하기 위해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남해안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자유의 느낌이구나. 극적이지도 시끄럽지도 않은 그저 나의 것.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마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선택한 여성처럼 느껴졌다. 기차는 해안을 따라 달렸고 서울에서 멀어지는 킬로미터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부모님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언젠가 그들이 자신들의 책임 부분을 볼 수 있을지, 우리의 관계가 더 건강한 기반 위에서 재건될 수 있을지는 몰랐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나의 가치는 그들의 인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나의 행복은 그들의 수용에 달려 있지 않다. 내 인생은 모든 실수, 배움, 그리고 그것이
수반하는 기쁨과 함께 내가 살아갈 나의 것이었다. 우리의 단절 뒤에 이어진 침묵은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성장의 공간이 되었고 마침내 나만의 색깔로 나만의 속도로 내 자신의 이야기를 그릴 수 있는 백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의 어떤 화해보다도 더 진정한 승리였다.